고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셨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집 같은 집이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여동생과 자주 싸운다고 하는데 저는 여동생과도 사이가 아주 좋은 남매였습니다. 그랬던 저희 집이 불행해지게 된 건 제가 대학교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시겠다며 사업까지 그만두시고 직접 어머니를 간벽하셨어요. 나중에 말씀하시길 그렇게 부부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불어 있었던 시간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간호하시던 그 순간이 더욱 애틋했다고 하셨지요. 병실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같은 남편이 없다고 마누라 살리는 남편이라며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인연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기간 동안 아버지는 꿋꿋이 빈소를 지키셨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를 불러놓고 어머니께서 살아있을 때 더 못해준 것들만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당분간은 산속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그런다. 뭘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까 너희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설득해봤지만 아버지는 끝내 산속 생활을 고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이 정돈이 될 때까지는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이제 너희도 성인이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아직까지 대학생이 학비는 잊지 않고 챙겨주셨고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까지 산으로 들어가 버리시니 결국 집에는 저와 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혼자 두고 군대를 가려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 군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휴가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오면 마치 캠핑을 다녀온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외진 곳이긴 했지만 수도도 나오고 갈 수도 있는 곳이라 아버지의 생활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꼭 5년을 채우고 산에서 내려모셨습니다. 그즈음 여동생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하시던 아버지도 하나뿐인 딸. 결혼 준비도 직접 해주시고 예식장에 손은 잡고 들어가야지 않겠다며 산속 생활을 정리하시고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다 키웠으니 그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손자 볼 생각을 못했구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잘 되든 말든 쉬엄쉬엄 하신다며 시작한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산에서 지내시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아버지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남이 보기에 파격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해볼 수가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시던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우리는 점차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제가 첫 직장에 취업했던 무렵이었어요. 아버지는 중대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며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요즘 아빠가 새로 만나는 여자분이 있다. 이들한테 진작에 매기할까 했는데 좀 확실해지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 말 못했다. 좀 갑작스럽겠지만 아빠랑 그분이랑 이야기가 다 되어서 지금 결혼을 생각 중이다. 매체는 아버지의 말씀을 반기며 축하를 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약간 뜬금없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으니 혼자 쓸쓸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동생과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도 아니고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아직 한창이시니 옆에서 함께 지낼 여자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동생도 흔쾌히 아버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저희의 의도는 그랬지만 곤란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새로 어머니가 되실 분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셨습니다. 아버지랑은 15살이나 차이가 났지요.
두 분의 나이 차이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지만 새엄마 될 분을 처음 뵙고 제나 동생이나 너무 놀랐습니다. 40대 초반에 사업하시는 여성분을 상상하고 나갔는데 웬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 되실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중년에 사업하시는 여성분을 떠올렸는데 막상 뵈니까 본인 나이보다 어림잡아도 5년은 훨씬 더 젊어 보이셨어요. 외모도 그렇지만 옷차림도 30대처럼 하고 나오시니 아버지와 같이 앉아있으면 영락없는 큰아버지와 조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와의 결혼이 초혼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이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과연 50대와 초혼을 해서 두 분이 잘 사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슬며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예상 바뀌던 부분이 많았지만 진심으로 두 분을 축하해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오빠, 새어머니 되실 분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돈 많은 분이라서 그런가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40대 피부가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난 처음에 40대 여자분인 줄로만 알고 나갔다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뻔했어. 그러게 말이다. 밖에 나가서 내가 저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엄마 아니면 누나야 그러면서 두 분의 결혼을 앞두고 저는 고민했어요. 신혼이신 두 분 집에 다 큰 아들이 있는 것도 왠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실제로 새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불편하거나 서로 조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빨래 같은 문제도 그랬지요. 나이 30이 된 사람의 빨래를 새어머니에게 맡길 수 없으니 제 빨래는 따로 관리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집에 있으면 당연히 좀 편한 차림으로 지내고 싶을 텐데 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마침 저도 오래 사건 여자친구도 있겠다 그냥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을 구해 따로 나가서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극구 말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딱 1년만 작정을 하고 그냥 두 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업하시던 분치고는 매우 가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취미는 정원 가꾸기였어요. 보통 사람보다는 돈 씀씀이가 크시긴 했지만 그 외에 취미 같은 건 소박하셨지요. 운동도 걷기나 뛰는 것을 좋아하셨고요. 처음에는 새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영 불편했지만 농담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데다 너스레도 잘 떨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는 이내 친구처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애매한 건 아무리도 호칭 부분이었는데요. 새어머니라고는 부를 수 없으니 엄마나 어머니 정도로 불러야 맞겠지만 이분한테는 어떻게 불러도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말을 잘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 요령이 생기더군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점점 굳이 호칭을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주무셨어요. 언제 주무세요 정도로 운을 떼고 그 외에 부탁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쁘세요 하며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제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새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동규씨 동규씨 하며 편하게 대하더군요. 가끔은 오빠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새어머니랑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건 새어머니나 저나 아침 운동을 종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 식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하루 일과는 달리기였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걸기라도 꼭 챙겨서 했죠. 가끔 아버지가 운동을 안 나오실 때는 둘이서 마음껏 속도를 내며 달렸습니다. 사실 서먹한 사이끼리 친해지는 데는 운동만 한 게 없죠. 새엄마는 한껏 뛰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길에는 꼭 저한테 장난을 치곤 했어요. 제 상체 근육을 만지면서 동규씨 근육이 장난 아닌데 여자들 좀 다루겠는데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길거리의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당황스러워했고 새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색함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새어머니가 젊어 보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의식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마음먹었지만 고개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이나 대처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새어머니도 말은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이해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새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게 익숙지 않다면 그냥 아버지 애인이자 우리 집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에게 해드리는 것은 모두 똑같이 해드렸죠. 센스 있게 맥주를 갖다 드린다거나 새어머니께서 말아 하시는 집안일을 제가 미리 해놓는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는 고맙다고 하며 제가 될 돕는 걸 만류했지요. 하지만 그런 인사가 안 나올 정도로 새어머니가 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면서 지방으로 4개월간 출장을 가시게 되면서부터죠. 새어머니와 지내는 게 더 이상 어색할 건 없었지만 아버지도 안 계신 집에 둘돌이 있어서 뭘 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자취하는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지냈습니다. 간만에 집을 나와 지내니 그제서야 새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알게 모르게 은근히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네 엄마가 혼자 집에 있으니 영 무서운가 보더라. 네가 들어가서 가리 좀 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나 싶긴 했지만 또 특별히 핑계댈 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통규 씨, 미안해. 내가 불안이 좀 많아서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힘들어. 막 그러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냥 간만에 친구랑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렸는데 이제 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아버지가 계실 때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편하게 계시라고 했더니 너무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옷차림도 아니 다 비치는 티셔츠만 입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시고 핫팬츠 차림으로 버젓이 거실에 누워 계시니 솔직히 괜히 민망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차림으로 계실 때에는 되도록 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새어머니가 한참 요리를 하고 계시더군요. 동규 씨 왔어?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저 회사에서 바로 왔습니다. 잘 됐네. 마트 갔는데 돼지고기가 덩어리째로 죽은 게 있어서 지금 수욱 삶거든요. 우리 이거 해서 막걸리랑 같이 먹자. 그래서 그날은 수육과 막걸리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거나 농담 몇 마디를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날은 새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저희 가족의 옛날 이야기까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분위기에 취해 대화가 편해졌어요. 술을 다 먹고 거실에 누워 TV를 보다가 문득 잠이 들었어요. 평소 과음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술을 먹고 몸이 흐르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깨어나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막걸리라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평소 먹는 주량만큼만 먹었는데 숙취를 느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자고 일어나니 제 셔츠에 단추들이 하나씩 엇갈려 끼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결에 셔츠 단추를 다 풀었다가 다시 잠갔다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평소 주량에 비해 깊이 끌어떨어진 것도 괜히 신경이 쓰였죠. 술김에 뭔 추태를 부렸나 하고요. 새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동규 씨가 술을 잘 못하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곤히 차던데 하며 놀렸는데 평소에 새어머니가 맥주 한 잔씩 칼피의 주량으로만 봐서는 저보다 술이 센 건 같지도 않았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녁 식사에 반주 삼아 종종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거 옛날 방식으로 막걸리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 박스 시켰는데 내 입에는 영 안 맞네. 통규 씨 술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요. 그런데 꼭 집에서 반주를 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앗떨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하루는 친구와의 술자리에 갔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일부러 막걸리로 비슷한 양을 먹어봤는데 제 주량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다음부터는 새어머니와 술을 마시는 일은 되도록 피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최근에 이상하게 달라진 점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묘하게 달라진 새어머니의 태도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요. 태도나 옷차림뿐만 아니라 가끔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볼 때도 있었으니까요. 뭔가 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에는 단서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딱히 저에게 해코지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제 손으로 직접 이 퍼즐을 맞춰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과 소형 카메라를 한 대씩 준비했습니다. 괜히 새어머니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나는 제 방에 CCTV로 설치하고 소형 카메라는 만일을 대비해 막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제 방을 감시했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과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까닭없이 새어머니를 의심했다는 자책이 들어서 그 일은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던 지난주였습니다. 직장을 마칠 즈음에 새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집에 전골을 해놨으니 밖에서 식사하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는 문자였죠. 그래서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소주를 들고 왔습니다. 나는 해물전골에는 소주 없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더라. 동규 씨도 얼큰한 거 먹을 때는 소주 땡기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저도 얼큰한 국물에 한 잔 하고 싶었지만 최근 집에서는 되도록 술을 피했었기 때문에 버릇처럼 사양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머릿속에 직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주는 느낌이 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어머니가 이렇게 술을 자주 먹었었나? 그리고 보니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언제부터였지? 이런 생각들이 엉키면서 머릿속에 돌파구가 뚫렸지요. 모든 상황이 새어머니와 둘이서 술을 마신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냥 술을 안 마신다고 해도 됐겠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느꼈던 찝찝함의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마시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CCTV를 켜고 소형 카메라를 챙겼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화분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거실 쪽이 다 들어오도록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평소에 비해 빨리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더군요. 그리다 보니 새어머니에 대한 의심 같은 것도 흐려지고 평소보다 조금 더 과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랑 술 마시면 발리 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어머 그래요? 뭔 말이래. 무슨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은 여자친구한테나 해야지. 빨리 장가를 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먼저 제 방으로 들어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 새벽 5시가 되었더군요.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고 살며시 거실로 나와 소형 카메라를 챙겨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돌려봐도 이번에도 별 다르게 찍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정리정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새어머니의 모습만 있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보다 하고 영상을 끄려는 순간 손에 무언가를 든 새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재생되는 영상 속에서 새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온 후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이 나게 제 방에 CCTV가 녹화된 영상을 켰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의문이 결코 저 혼자만의 이상한 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펼쳐진 진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온 새어머니는 한동안 제 몸을 여기저기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동작을 보니 매우 익숙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깨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한참을 제 몸을 만지던 새어머니는 급기야 제 중요 부위를 장난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한 저는 더 자세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빨리 감기로 확인을 해보 새어머니는 한 40여 분 동안을 신기한 물건을 보는 것처럼 또는 소꿉놀이를 하듯이 제 중요 부위를 갖고 놀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대로 짐을 싸서 몰래 출근을 했고 그날 저녁부로는 다시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새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규 씨 무슨 일 있어?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고 말이야. 혼자 있으니 또 슬슬 불안하고 그래. 제 기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새어머니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떠보려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 어머니 제가 말씀만 드렸나요? 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말았는데 이 분야는 저 밖에 당당할 사람이 없어서요. 이제부터 당분간 계속 야근할 것 같아요. 출퇴근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가까운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말을 하지. 그런데 통규 씨 방금 나보고 어머니라고 불렀어? 웬일이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수초간 전화기를 불들고만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 없었고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손발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예감이 세다고 하는데 과연 새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역시 새어머니가 불안 증세가 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셨지만 이번에는 저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불안 증세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새어머니가 예전부터 불만증을 안고 있었나? 혹시 내가 술에 취해서 끌어떨어진 이유도 술에다가 안정제 같은 걸 탄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도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야 이제 곧 결혼을 해서 나가면 그만인데 굳이 이 일을 들춰서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새어머니는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로서는 정말 뭐라 판단을 하기가 힘드네요.